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곤중 우리 2주차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1교시에 살펴봤었는데 1교시에는 과연 지구에 존재하게 되는 생명체가 어떠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됐는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생명체의 기원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체를 이루는 그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화합물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화합물들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명체의 아주 기초적인 형태가 되는 그러한 이제 뭐랄까 단세포 형태의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루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루카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진흙도 있고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략 눈치는 챘겠지만 굉장히 어떤 특이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특이한 환경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골디락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골디락스. 골디락스는 말 그대로 앞에는 골드고요, 뒤에는 락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아주 황금과 같은 그러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딱 맞게. 아까 그 영상에도 잠깐 설명했었지만 그러한 비슷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억 년이 흐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 조건에서 바로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에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그런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을 골디락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거나 생존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골디락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갖다 이루는데 필요한 유기 물질들, 유기 생명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외계 행성으로부터 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원소들, 탄소라든가 또는 수소라든가 산소, 질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같이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그 공급을 받았을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태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늘 온도가 높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화산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든가, 또 특히 물도 존재를 하면서 화산 활동과 유사한 그런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냐면은 우리 심해에서 열수들이 분출이 되는 이러한 것들도 원시 지구하고 유사한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생명체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루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심해 열수 분출구인, 요게 이제 아주 해저 1000몇 미터 뭐 이런 굉장히 깊은 그런 해저예요. 1000미터, 2000미터 이런 정도 내려가는 이 열수 분출구에서 1980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에 있는 존 버러스 교수팀이 여기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이면서도 또 물도 존재를 하고 그 주변에 어떤 이제 그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유사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심해
심해에 있는 그 사진을 갖다 그대로 찍은 거예요. 예. 바로 열수가 분출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갖다 이제 찍은 거고요. 이 굴뚝 어디에서나 박테리아, 세균이라든가 이런 존재를 갖다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온도가 대략 이 주변의 온도가 한 120도 정도, 굉장히 높은 온도죠. 물론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끓지는 않죠. 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끓는 거지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끓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생명이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정설화돼 가고 있는 그 후속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체 탄생의 골디락스 역할을 했었던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태뿐이 아니라 굉장히 진짜 험악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도 이 생명체는 끊임없이 살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안 넘어가 또 여기는 예, 이러한 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결국은 뭐가 됐을 것이라고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냐면 고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조건에서 탄생을 했을 것이다. 바로 구조는 세포 핵은 없어요. 굉장히 단세포적인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고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0.0002인치. 1인치는 2.54cm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뭐 하는 0.0001 얼마 해야 되나? 센티미터죠. 예, 그런 정도 크기이겠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얻는 화학 에너지를 갖다 이제 이용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단세포체들과 유사하게 영양 물질을 갖다가 이제 흡수를 하거나 또 자기가 이제 뭐랄까 이제 분열을 하고 또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자손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를 갖다 이제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고세균의 최초의 생명체의 이제 가능성의 요인은 태고 때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이 고세균이라는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존속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화석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원시지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극한 환경이 이제 존재를 했었을 텐데 지금도 보면은 메탄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생성균들,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는 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메탄이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매립지. 혹시 그 서울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이라는 데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굉장히 높은 산처럼 생긴 그게 사실은 뭐냐면 쓰레기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그 산 자체가. 벌써 쓰레기를 갖다 이제 그쪽에다가 매립하지 않게 된 것이 김포 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끝난 거거든요. 19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버린 모든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이제 쌓아가지고 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 산, 지금 이제 하늘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지금도 메탄이 푹푹푹푹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주변에 난방을 갖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극한 환경이죠. 예. 그 바닥에서 서식하는 메탄균들. 우리 끊임없이 메탄을 갖다 만들어내. 김포 매립지도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메탄균에 의해서 메탄가스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집을 해가지고 그 열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한 환경에 아주 산소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압력도 높고 그런 상태에서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높은 온도, 예를 들어서 화산 활동을 한다라든가 또 온천 같은 경우도 뭐 바로 그 온천수가 100도 가까운 그런 온도를 갖다 유지하는 데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해야 온천수라고 하더라도 뭐 한 40도에서 50도 뭐 그런 정도이지
근데 일본만 해도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진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데는 뭐 80도 막 이렇습니다. 근데 거의 뭐 100도에 가까운 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사실은 미생물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또 초호산성이에요. 굉장히 산성 조건의 그런 호수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해라고 하는 데는 염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냥 둥둥둥둥 아무것도 안 해도 둥둥 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염도가 높은 데인데요. 그러한 아주 극한 환경들, 초호염성 환경이에요. 이러한 조건에서도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걸 보면 분명히 초기의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도 틀림없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살았었던 아까 잠깐 보셨었던 남세균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세균이 이게 그 화석으로 호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화석으로 발견된 그 암석의 나이를 갖다가 분석을 했더니 대략 35억 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것처럼 대략 지구의 생명체가 초기 아주 그 원시적인 생명체가 출현이 된 것이 뭐 38억 년? 그쵸? 예, 40억 년에서 38억 년 이런 정도에 이제 출현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으로부터 발견이 된 그런 이제 초기 생명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갖다 이제 현미경으로 찍어서 이제 확대한 모습이고요. 예. 바로 요거는 이제 최초의 이제 생명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초기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본 것처럼 원시 지구로부터 산소가 없는 유기물들은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초기 생명체고, 그 최초의 생명체는 혐기성 종속 영양 생물이었을 것이다. 종속 영양 생물하고 독립 영양 생물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고, 종속 영양 생물은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외부로부터 이제 얻어서 그래서 성장을 하고 또 이제 번식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 유기물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얘네들도 대사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이산화탄소를 이번에는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종속 영양 생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종속이 아니라 독립 영양 생물이 드디어 이제 출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물뿐만이 아니라 미생물 중에서도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 여름 가까워지면 맨날 TV나 이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팔당어가 녹조가 굉장히 심해서 녹조라떼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 녹조를 갖다가 만드는 이 조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독립 영양 생물이에요. 미생물이에요. 예. 그 조류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미세한 초록색을 띠는 그러한 조류, 이제 녹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예. 녹차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라떼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바다에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될 경우에는 붉은색을 띤 조류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조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우리가 미세조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대형조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대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데, 대형조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거, 미역, 다시마, 파래, 매생이 이런 것들은 대형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걔네들도 결국은 조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독립영양 생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광합성을 하게 되는 이제 세균들이 이제 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광합성 미생물 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균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부터 이제 포도당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유기물질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뭘 갖다 이제 동시에 만들게 되죠? 탄소 도화장하려고 하면은 동시에 산소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에 저러한 미생물들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산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이제 광합성 생물들이 이제 그렇고 이 녹색 식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녹색 식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조류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산소를 갖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다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빛에너지를 갖다 통해서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산소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고 그래서 초기에 남세균이 번식을 했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증가했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이번에는 또 막 이용하는 그런 이제 생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번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그 대신에 줄어드는 만큼 뭐가 산소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일정한 양으로 이제 쭉 가면서 다시 산소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제 호기성 생물, 산소를 갖다 이용하는 그런 이제 생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생물들이 이제는 바다에 풍부해지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풍부해지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기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생물계에 이제 호기성 생물들이 진화를 갖다 이제 촉진을 하게 되고 또 바다에서 철광층이 형성이 되고 또 한편 산소가 풍부해지니까는 이 산소들은 대기 중에서 뭐 벼락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때 환경에 의해서 뭐가 또 형성이 되면 이제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또 이제 그 반응을 통해서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작용을 해주죠? 예,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갖다 차단을 해주는데 이 자외선이 우리 지금도 이제 자외선을 갖다 쪼이게 되면은 생명체들이 어떤 돌연변이라든가 또는 피부에 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듯이 생명체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었는데 오존층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생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돼서 육상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진핵 세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핵 세포들이 이제 더 진화를 하게 되는데 원핵 세포는 뭐냐면은 핵을 가지고는 있는데 원시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막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막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진핵 세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원핵 세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핵 세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서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생물 시간에 다 기본적으로 배웠을 테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가 드디어 지구상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상의 생물계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풍부한 유기물 상태에서 원핵 생물들이 초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원핵 생물들이 이제 호흡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물체가 이제 등장을 해서 독립영양 생물로서 남세균, 광합성 세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얘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산소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죠? 산소가 증가를 하게 되고 호기성 생물은 줄어들면서 혐기성 생물은 줄어들면서 호기성 생물들이 이제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 호기성 생물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핵 세포들은 진핵 세포로 즉 식물이라든가 동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면서 생물계의 변화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요. 바로 원핵 생물이었던 이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다 갖는 현미경으로만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사실은 진핵 세포보다는 원핵 세포가 훨씬 양으로 봤을 때는 개체수의 양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습니다. 한 10배 정도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또 이 원핵 세포들은 있는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응을 하고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한 산성 환경이라든가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이라든가 아주 추운데 아주 더운데 또 굉장히 그 지하 깊은 데서도 이제 살아남았었던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원핵 생물의 특징은 대부분 단세포이고 원핵 세포 형태이고요. 핵막은 없는 상태죠. 주로 이제 이분법으로 박테리아도 이분법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하고 또 지구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가 바로 이런 이제 원핵 세포 형태를 띄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균, 고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원핵 생물들, 박테리아가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죠. 이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진핵 생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진핵 생물들은 이렇게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갖다 가지고 있어서 진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핵막이 있어서 DNA가 핵 안에 존재를 하고 구조가 원핵 세포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소기관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원핵 세포로부터 다양한 이제 생명체들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진핵 생물들은 종류가 이제 아주 단순한 거는 단세포 형태를 갖다 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체를 이루기도 하고 다세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죠. 크기는 10에서 한 100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원핵 세포보다 훨씬 커지죠. 여기에는 이제 원생 생물 또는 이제 식물이나 동물, 곰팡이도 여기에 들어가요. 진핵 생물에 들어가요. 곰팡이들도, 효모도 마찬가지고, 균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버섯 같은 경우, 또 아메바 같은 경우도 이게 핵을 갖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격언이 이 무한 코로나19도 진핵 생물 미생물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숙주가 있어야 돼. 기생을 자기가 이렇게 몸을 갖다 의지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이렇게 살아있는 과정에서는 번식도 하고 변이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진핵 생물들의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진핵 생물들의 이제 특징으로 이제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개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모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단세포, 하나의 세포를 갖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진 집합체를 갖다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세포를 갖다 이루는 이제 식물이니 동물이니까지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세포에서. 이렇게 이제 다세포 생물로서 이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다세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은 이제 원생생물 또 식물 이제 동물 균류까지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계층적인 구조를 갖다 갖게 돼요. 식물 같은 경우도 세포는 이제 하나의 이제 세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조직을 갖다 만들게 되고 조직은 조직계를 갖다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관을 갖다 형성을 하게 되고 그 기관은 이제 개체를 갖다 이루게 되는데
예. 동물 갖다 이제 예를 든다면 하나의 세포에서 예. 이제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조직에서 이제 기관. 예를 들어서 뭐 허파라든가 위라든가 또는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관을 갖다 이루게 되고 또 이제 기관계를 호흡기계. 그쵸? 를 이루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개체, 사람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호흡기계뿐만이 아니라 순환계라든가 소화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계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생물들이 드디어 이제 45억 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지금 이제 쫙 우리 짧은 시간에 지금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생물종이 대략 한 170만에서 180만 종 정도 된대요. 그런데 발견되지 않은 또 있는데도 우리가 뭐 모르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지구상에서 추정되는 걸로는 한 1000만 종 내지는 한 1억 종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확인된 바로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것 중에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곤충이 곤충류가 훨씬 많다. 그 다음이 이제 뭐 기타 동물들 그리고 고등식물 예. 또 뭐 여기서 얘기하는 요 조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녹조류, 적조류 뭐 이런 이제 조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류도 꽤 많아요. 버섯류도 버섯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예요. 6만 9천 종 정도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한 1000종 정도? 현재까지 물론 확인된 것만 그런 정도고요. 박테리아류가 한 4,800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생물의 분포가 지역별로 고르지도 않고 가장 많은 분포, 가장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열대 우림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그냥 바이러스가 저절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결국은 조금 더 편리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을 마구 파괴한단 말이에요. 열대우림. 과거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데를 마구 파괴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거의 접촉이 되지 않았던 또는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 거의 접촉이 없었던 그런 생명체들하고도 이제는 사람이 가깝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결국은 이제 인간에게 가깝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이제 숙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간하고 많이 접촉을 하지 않는 이제 박쥐 같은 거 있잖아요. 동굴에서만 늘 살고 있는. 그런데 자꾸 이제 뭐 열대우림도 파괴되고 진짜 아주 깊은 데까지 뭐 또 뭐 발굴도 하고 탐험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는 인간의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에 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존하고는 다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생물들이 출현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진화를 지지하는 사실들은 모든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으로 이루어지고 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렇죠? 사람만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람. 자, 보세요. 분명히 자기 자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이제 자손을 남긴다고 하는데 분명히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여러분들도 형제들 있고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르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새롭게 또 변했다는 거야. 그쵸? 예. 그렇게 다양성들이 늘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결국은 그걸 갖다 거꾸로 유출을 하다 보면 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줄기를 쫓아가 보면 결국은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또 밑으로 또 쭉 이렇게 펼쳐보면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앞으로 우리 사람도 어떠한 형태로 진화를 할지 뭐 아무도 몰라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통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가장 최후의 승자는 누굴까요? 다 때려부셔가지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최후의 승자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해도 전쟁에서 죽었으면 끝이야, 끝. 예. 이렇게 가장 잘 적응하고 살아남은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높은 생존율을 가진 그런 개체가 결국은 자손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자,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일반 파리예요. 요 파리는 요 일반 초파리고요. 요쪽 오른쪽에 있는 파리는 왼쪽에 있는 초파리는 1세대에서 57세대까지 쫙 번식을 시켰어요. 어떤 조건에서. 일반적인 조건에서. 오른쪽에 있는 초파리는 얘네들을 굉장히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살도록 했어요. 1세대에서 57세대가 딱 지나고 나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 일반 초파리는 알코올 분해 속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일반 조건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알코올 농도를 갖다 높은 알코올 농도에서 살게 한 그러한 초파리는 1세대에서 57세대가 딱 되니까는 57세대쯤 가서는 알코올을 갖다 거의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정도로 바뀌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진화를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진화를 갖다 거쳐가지고 결국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초기의 원핵 생물,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그 다음에 그 원핵 생물로부터 이제 그 독립 영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생 생물, 진핵 생물, 그리고 뭐 식물, 동물 이러면서 이제 진화를 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지구의 나이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려놓은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구의 탄생이에요. 45억 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 해보니까는 신캄브리아기 이때 거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다가 해조류가 조류죠. 조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물론 초기에 이제 단세포 생물인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단세포 생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 들었었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해파리라든가 삼엽충이라든가 어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어류가 벌써 등장하게 되면 이제 고생대인 거예요. 고생대. 고생대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고생대. 대략 한 5억 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그 정도, 정도가 되고요. 이 고생대에 뭐 소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지만 캄브리아기니 뭐 오르도비스기니 실루리아기니 대본 석탄 페름 석탄기는 이때 그 밀림에 그쵸? 굉장히 그 우거지는 그런 그 식물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커다란 그 개체를 갖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각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땅 속에 묻히고 지금은 우리가 석탄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대를 거치면서 육상생물이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양치식물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고 양서류가 드디어 이제 어류가 이제 육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서류 그리고 조류 그리고 공룡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공룡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에도 나왔었지만 쥐락이라든가, 그렇죠? 또 백악기 이런 시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머드 그리고 원시 인류가 이제 신생대가 돼서야 비로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생대 언제예요? 6,500만 년 전. 네. 인류는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부터 기원을 한다 그러면 한 8천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 이후인 뭐 대략 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가 500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억이라는 거는 어떻다고 그랬죠? 만 개가 있어야지 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일 거예요. 이게 지구의 나이로 친다면. 예. 그러한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러한 얘기를 갖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에 변화가 있으면서 생명체가 드디어 나타나긴 했는데, 또 오랫동안 이렇게 나타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구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멸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종의 75%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지구에 몇 번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 대량 멸종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그 뒤를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면서 빠르게 채우고 이제 그랬던 시기인데요. 이 대멸종의 원인을 갖다 지금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를 갖다 일으켰었던 빙하기, 또는 생태계를 굉장히 많은 그 생물종들을 갖다 파괴시켰던 화산 활동, 또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 또 초대륙을 갖다 형성을 하고 대륙붕이 감소를 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물속에 가라앉아 가지고 많은 생물종들이 그냥 멸종을 했었던 그런 시기, 이렇게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일어났었던 것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시기를 갖다가 이제 거쳤다는 거예요. 그 5번의 멸종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4번째 빙하기를 갖다 거친 그 시기에 지금 우리는 이제 살고 있어요. 예. 바로 그 시기를 갖다 5번째의 이제 대멸종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오르도비스기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4억 4천만 년 전에 한번 대멸종 시기가 있었고요. 또 대봉기 후기에 3억 5,900만 년 전, 대략 한 3억 6천만 년 전이죠. 이때 이제 대멸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름기라고 하는 2억 5,100만 년 전에 한번 있었고, 고생대. 그래서 고생대에 3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생대에 들어와서 트라이아스기, 지금으로부터 한 2억 년 정도 전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이 언제였었냐면 6,500만 년 전. 백악기예요. 공룡이 같이 살았었다. 6,500만 년이면은 초기 인류, 그 유인원 이런 시기인 거죠. 지금 사람과 같은 이제 종은 아니지만, 예, 그런 시기인데, 요 백악기 말기에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공룡의 멸종 원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뭐죠? 예? 예, 운석의 충돌입니다. 이때 이제 운석이 이게 외계로부터 날라와 가지고 충돌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파괴력에 의해서 지구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고, 호주에도 그런 이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호주에 운석이 충돌한 자리가 몇 킬로와 몇 킬로미터. 예, 그러한 곳들이 이제 남아 있기도 하고요. 예,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인류는 그런데 이러한 5번의 멸종 과정을 갖다가 이제 거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류가 6번째 대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사람이 저지른 환경 파괴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후 변화예요.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 지구의 기온이 1도만 더 올라가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가까운 것 중에는 물고기랍니다. 물고기. 예. 바다의 온도가 1도 정도만 변해도요, 벌써 동남아시아에 살던 놈들이 지금 제주도까지 지금 진출해 있거든요, 현재. 제주도 가까운 데까지. 예, 그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인류에 의한 환경 파괴가 이제 원인이 돼서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의 시기. 예, 그런 이제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 이 환경 파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마지막 영상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실게요. 아, 껐네. 내가 이거를. 끄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겠죠. 그렇죠? 예, 환경을 중시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또 다양한 생물종들이 우리 그 같이 지구상에서 이제 어울려질 수 있고 그거조차도 생명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